안녕들 하십니까? 네. 자, 집에서 뭐 책 좀 보셨어요? 아, 그래요? 아, 복습도 하시고. 뭐 아침에는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어디에 차례세요? 자, 시장론을 우리가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나요? 아, 처음 오셨어요? 네, 두 분이. 처음에 들으실 때는요, 그냥 그려련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 무슨 용어가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1시간 끝났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요 먼저 나와 계신 분들이 있죠? 예,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시장론에 대한 거를 보시면, 통상지 교재 편제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시장의 기능하고 특성하고 주택시장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론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하고 특성에 대해서는 특성을 기초로 해서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주거분리하고 여과작용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시장에 대한 구분 정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약성, 뭐 중강성, 강성,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 시험상에서는 통상 뭐 한두 문항, 이런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한 문항 정도씩 언급이 됐는데 20회 이후로는 등장을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얘네도 한동안 텀이 있었으니까 근래 들어서는 이제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씩 나와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시장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거기 보시면 뭐 연극 뭐 이런 거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건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요. 근데 그 시장 중에 옛날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요, 이런 이제 구체적 시장의 형태가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보면 무슨 장 같은 게 열렸잖아요. 그죠? 5일장, 10일장. 뭐 그런 일정한 장소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 시장,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요, 이 시장도 존재해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뭐 경제에서 얘기하는 뭐 노동시장, 외환시장, 선물시장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자체에서 두 개의 시장 유형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공간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생활터전이 여기 세종에 있다고 그랬을 때 주거를 이동하게 되면 이 근동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공간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극히 구체적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자산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전국 어디에든 간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단 구체적 시장이자 추상적 시장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냐면 지역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시장에 대한 형태는 갖추고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거래할 때 전국 어디에서나 거래하든 간에 한 주의 가격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건설사가 공급을 했더라도 어느 지역에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97페이지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 있죠. 예, 이거는 경제학에서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그 시장이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거기 조건이 있어요. 다수의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전국에 농사 짓는 사람도 많죠. 예를 들어서 또 쌀을 소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내일서부터는 쌀을 하나도 소비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내일 아침에 시장 가격에 영향이 있냐면 아무런 영향이 없죠. 여기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쌀값에 영향을 주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고 이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능자적인 역할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기에 따라서 소수의 매도자가 시장 가격을 주도할 수도 있고요. 소수의 매수자가 시장 가격을 주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용권을 갖추질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격이 싸면 쌀수록 완전 경쟁 시장이 가깝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불완전 경쟁 시장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완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격 등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응? 아, 그래요.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얼굴로 보신다는 거는 뭔가 지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밖에 올 때 비가 조금 왔었죠. 그렇죠. 비 올 때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 과거가 복잡한 분들이에요. 그 표정을 잘 보도록 할 거예요. 그죠? 아니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올 때 가끔 한숨을 한번 쉬고 창밖을 쳐다본다든가. 그렇죠? 갑자기 수업 듣다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정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성립이 안 되죠. 개별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진퇴의 자유라고 그랬을 때요. 일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감자, 고구마 심다가 옥수수가 훨씬 수입이 괜찮다 그러면 갈아엎고 옥수수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강남의 청담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참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산 가치에 대한 그 부분이 훨씬 높아질 텐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냥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독점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뒤에서 또 다시 언급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쪽에 우리 교재에 보니까 그 추상적 시장 그랬을 때 보험 시장 또는 홍삼 시장 뭐 이런 논리 있죠. 이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로 부동산학에서는 표현할 때 이런 간단한 기초적인 논리에서만 정리를 해주지 그 안에 들어가서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 상품에 대한 것들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보게 되면 양가로 1번에 대한 부분이 있죠. 부동산 시장이란 수요자 공급에서 거래를 통해서 권리의 교환, 가액 결정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보이스라는 학자에 의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상품이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럼 거래를 하게 되면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상품이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대상으로 거래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성립을 하면 뭔가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권리가 이전하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양과 질, 위치 등의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이거는 이제 알프레드 링이라고 하는 부동산 학자가 정의를 해준 건데, 그거는 세종시에도 보면 여기 나성동이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동네 있나요? 무슨 동 있어요? 소담동이요? 담이에요? 또 무슨 동 있나요? 한솔동이요? 그러면 여기 각각 30평형 아파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 시세가 같나요? 만약에 이게 형성되는 시세가 서로 다르면요, 부동산학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 지역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대신에 이 안에 있는 비슷한 면적의 부동산끼리는 시세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겠죠. 예,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 여기 속해 있느냐, 여기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다르죠. 다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주거 환경이 틀리니까. 지역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다시피 감정평가했을 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거 해봤죠. 네?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아니, 여러분들이 신선한 표적을 지면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한 두세 번 더 들어야 돼요. 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을 때 먼저 지역 분석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속해 있는 환경을 분석해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격 수준에 맞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으면 뭐를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장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규모의 부동산이라도 시세는 다르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시장의 분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가시면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모의고사 등에서 인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는 하나 해서 정리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시장의 특징 중에서 보면요, 우리 교재는 과다한 법적 제한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예.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는 게 양가로 3번 있죠. 거기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의 국지성 또는 국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안에서 세종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을 때 주거 이동을 하게 됐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보다도 같은 가격이면 훨씬 면적을 넓게 소비할 수도 있고 주거 환경이 훨씬 쾌적한 지역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지역을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옮겨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전을 하게 되면 다른 도시로 나갑니까? 여기서 직장이 여기 있다. 뭐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럼 다른 도시로 나가기가 좀 힘들면 이 안에서 주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가끔 언급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일수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시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나 여기도 주거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 있죠. 그거를 묶은 것을 동일수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셔서 과다한 법적 제한이라고 있죠. 네, 법적 제한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일반 상품을 소비할 때는요, 살 때나 보유할 때나 그 상품을 소비할 때나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성격이 틀려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는 보유하고 있을 때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반 상품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상품의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또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양이 조절이 쉽냐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거 배웠죠? 네. 얘 때문에 시장의 불안전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럼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그 공급량을 쉽게 늘리거나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럼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정부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진 않겠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론 다음에 배우는 게 정책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개입을 한다? 정부가.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요, 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와야 돼요. 유동성 위험을. 지난번에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이 익숙해져가지고 물어보고 바로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결국은 지금 혼자 물어보고 혼자 계속 대답하고 이렇게 가는 추세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따로따로 논다고요. 그죠? 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참여를. 틀려도 좋으니까. 이거 나중에 투자론에 가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하고 주식이 있으면 어느 게 유동성이 좋아요? 그럼 아파트 이거 5억짜리 있죠? 이거 300에 팔면 바로 팔려요, 안 팔려요? 바로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 전에 꼭 물어는 보겠죠? 과연 300에 파는 게 맞냐? 그렇잖아요. 그게 결론 뭐냐면 5억짜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고가의 자산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려고 그러면 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5억짜리를 급매라고 해서 4억 8천에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진 않아요. 그죠? 이거를 3억으로 떨어뜨린다고 해서 3억을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나 투자를 할 때는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물건에는 피가 붙어주죠. 그 피가 붙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게 되면요, 거기 상단에 그 단가로 2번에 보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성은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무슨 시장, 부분 시장이 나타나는 데 있죠. 그건 거기다가 요거 하나 추가시키면 돼요.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하냐면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 서브마켓이라고 그래요. 물론 큰 틀에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서울 안에서도 몇 개의 지역 시장으로 나눠지겠죠. 큰 틀로 나누면은 강북 또는 강남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분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시장 형태로 또 세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단독주택 시장과 공동주택 시장으로 나눠질 수 있죠. 주택만 보면. 근데 그 안에서 공동주택을 보게 되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렇게 또 다양한 유형의 시장이 또 세분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장별로 수요 공급 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단독주택의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단독주택의 매물은 많은데 아파트의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별로 이 수요와 공급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여기 세종시장이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군수에게 전화해가지고 형님 이번에 아파트 20채만 꿔주면 다음에 여기서 지어서 보내줄게요.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 시장별로 뭐가 발생하냐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가로 3번에 보면 시장의 분화 현상은 부분 시장별로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제 그런 논리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이걸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돼 있죠. 뭐를 조절하기가 힘들다. 네. 수급 조절이 힘든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탄력성 할 때 배운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원초적인 개념이고, 그쵸?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얘의 움직임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발생해요.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간평할 때 가치론 할 때도 해봤던 거죠. 가격의 왜곡이라는 거. 시장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도 반영할 수도 있고 이하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가끔 언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 조절이 힘든 거는요. 요거만 이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위치 있죠. 예, 이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위치를 이동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내구성 때문에. 수명이 오래가는 재화이기 때문에요. 수요가 줄어들어도 시장에 존재하는 이 물량을 어떻게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소진되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역시 수급 조절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죠. 이런 것들도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들어지는 이제 뭐 부가적인 이유가 돼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걸 얘기하죠. 생산의 장기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묶어서. 자, 이렇게 묶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오늘같이 B가 들어가 있어요. B가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얘네 세 개를 묶고. 그러니까 얘네 세 개를 답으로 유도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모의고사 등에서 혹시 쓸 때 간단한 논리로 이걸 빠지면 틀려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내역이 외부로 공개가 돼야 안 돼요. 공개가 안 되죠. 물론 법에 의해서 계약 체계로 이제 그 60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은 돼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내역을 우리가 아냐면 모르죠.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어저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보를 얻는 대가로 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주고. 상품이 동질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품 자체가 어떻게 돼 있다? 비표준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도 비조직적이죠. 이런 식으로 무슨 시장? 국지화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지역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하위시장들이 또 존재하고 수급관계가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이제 조직을 갖고 있는 시장 형태를 갖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그냥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양가로 8번에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금융비용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기사 난 거 보니까 드디어 서울시에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기사에 떴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6억 원짜리 주택을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뒤에서 보면 PIR 지수라고 있어요. 그죠?
연소득과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그 크기를 비율로 이거 지수로 표시한 건데 이게 6억이잖아요. 그죠? 지금 대기업 초임들이 뭐 한 3천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지수가 한 20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20이라는 게 결국 연을 가리켜요. 이걸 소득을 가지고 이걸 구입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20년. 근데 이때 그 20이라는 숫자는 수도승의 생활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을 때. 그렇잖아요. 여기서 사람 좋아하면 30으로 바뀌는 거고 술 좋아하면 40으로 바뀌고 만약에 여자 만나면 50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집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생애 최초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30대 중반, 35세 전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35세라고 그래봐야 뭐 취업해가지고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를 모았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사기 힘들어요. 아무리 이거 융자비율을 많이 해준다 그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이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열심히 비축하면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거 20년 걸린다고 그냥 가정하자고요. 그 얘가 그냥 그대로 있겠냐고요. 20년 동안에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융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근래 시험에서 그거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해주니까 나중에 금융론은 해보셨죠? 금융론은 간평만 안 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쵸? 나중에 금융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죠. 그래요. 자. 요즘은 확인을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확인을 안 하면, 왜냐하면 표정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두 분 있잖아요. 두 분의 표정도 같이 섞이니까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처음 나왔고 나중에 나왔는지가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있고 보면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시장의 역할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 거래나 교환을 성립하도록 해주는 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고기하고 바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단의 사람 중에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잘 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물고기 잡거나 바나나를 채취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생산이 되죠. 그렇잖아요. 몰려다니면. 왜냐하면 물고기 잡을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잡겠으나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구경하고 있어야 되고 이쪽에 와서 바나나 채취할 때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채취할 때 나무 못하면 또 구경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생산이 되니까 이걸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게 분업이라는 논리예요. 수영 잘하는 애는 이거 잡고 나무 잘 타는 애는 이거를 잡으면 같은 시간에 생산성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요. 교환이. 안 그러면 물고기 잡은 사람은 평생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바나나 채취한 사람은 평생 바나나를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재화 간에 뭐가 성립해야 돼요? 교환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 교환이 성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장은요.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뭐를 주냐면 정보를 제공해줘요. 옛날에는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교환이 성립할 때 물물 교환했겠죠. 그렇잖아요. 뭐 물고기 한 마리하고 예를 들어서 바나나 세 송이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이 화폐를 매개로 해서 즉 가격을 매개로 해서 거래가 성립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시장에서는 봤더니 한 끼 식사로는 바나나보다는 물고기가 훨씬 괜찮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 뭐를 더 많이 찾겠어요?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찾게 되면 사람들은 나무를 타는 걸 배우는 것보다는 수영을 배워가지고 뭐를 더 많이 잡아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시장에 공급해 주겠죠. 그게 자원 배분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걸 뭐라 한다? 자원 배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겠어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가격을 매개로 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양과 질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원 및 공간 배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뒤에 가시게 되면 교환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게 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요. 외우지 않더라도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102페이지에 가면 왼쪽에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동일한 물건이라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시장에 제공을 해주죠.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이 있죠. 균형 가격이라는 걸 제시를 해줘요. 그죠? 그게.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셀러스의 약어예요. 거기 보면 S라고 돼 있죠. B라고 돼 있는 건 바이어스의 약어니까 이거는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이거는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됐으면 P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요 P점 왼쪽을 보게 되면 교차하는 점이 없죠. 왼쪽에는. 이거는 서로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매도자가 30평형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시장에 들어올 때 자기가 받아야 될 가격이 있죠. 가격의 기준을 애초에 내가 얘를 취득할 때 들어갔던 돈, 그 다음에 대출 받았으면 이자 갚은 거, 관리할 때 들어간 비용, 중개사 수수료 뭐 여러 가지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이 있죠. 감안해서 자기는 한 4억 정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 살고 있는 보증금, 그동안에 적금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융자를 받겠다는 가정하에서 한 30평형 주택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은 얼마다? 3억이다. 그러면 갭이 있어요, 없어요? 갭이 있죠.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개업자예요. 만약에 중개업자는요, 자기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조금 비싼 물건이 나오죠. 나오면은 걔를 우선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둬요. 시세가 비싼 애들은. 이 사람이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가격을 낮춰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낮춰주겠죠.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 와요. 왜 우리 집은 보러 오는 사람이 없냐고. 아, 물건은 좋은데 조금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사람이 갈 거다. 그래갖고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두 달 더 지나면 이 사람이 초조해지죠. 처음엔 여유가 있었는데. 그럼 얘기하죠. 조금 낮춰볼까요? 얘기를 하죠. 잘 생각했다. 원래 이 동네의 시세가 여기까지는 무리다. 내가 책임지고 3억 5천까지는 받아주마. 그게 최고치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 사람이 오죠. 얼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3억. 그러니까 항상 가면은 얼마짜리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이 짜맞출 수 있으니까. 3억이면 뭐라고 하냐면 추가 대출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동네에서 현재 시세가 3억 5천인데 이거를 사두게 되면 나중에 4억 또는 4억 5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죠 해가지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추가 융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시세가 얼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세의 변화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2017년 언제? 오늘 4월 5일인가요? 그러면 이게 이때 당시에 시세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요 주변에 얘랑 비슷한 애들은 얘를 기준으로 거래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 시세는 시간이 이렇게 경과할 때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될 수도 있어요. 시세의 변화가 없으면. 근데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어떻게 돼요? 비싼 가격에 성립할 수도 있죠. 경기가 안 좋으면 싼 가격에 성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유지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파괴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가격이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존이 시장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시점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수히 많은 가격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는 수정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평가사들이 그래서 가치를 파악할 때 항상 뭐를 정해놓고 파악한다 그랬어요. 시점. 그게 무슨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응? 무슨 시점? 무슨 시점? 나중에 뒤로, 그렇죠.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나중에 뒤에 가면 여러분들 거기다 별표 해놨다고요, 별표. 감정평가 가면은 시점은 다 기준 시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변하니까. 그렇겠죠? 그런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요, 시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주는 거예요.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안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할 때 매도자나 매수자나 뭔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 거래가 성립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평가사위에서 공식 가격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시장에다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거를 매개로 자원 배분도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립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오후 수업 같은 거 많이 해보셨어요? 오후 수업? 낮에? 2시부터 뭐 5시 뭐 이런 수업을? 저기 보충은 해보셨죠? 일요일날. 일요일날 점심 드시고 오후에 들어오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죠? 예, 그게 아마 훈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민법 해보셨어요? 오후 수업? 여기? 이따가 보면 알겠죠? 보면. 이게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주식시장의 주가나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나 얘들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근데 수요와 공급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얘들이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루머나 아니면 소문 때문에. 그렇죠? 확인되지 않는 사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얘네가 요동을 칠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의 주가나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나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되어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네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존재하더라도 시장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요, 정보가 주시장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가설의 형태로 이제 출발한 이론인데요. 거기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한다?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 있죠? 얘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도 있죠. 장래에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하고 관련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랑 관련이 있는 부동산 특성이. 아니 또 저를 빤히 쳐다보지 말고 지금 빤히 쳐다보라는 건 저보고 대답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영속성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영속성. 그죠? 부동산의 원칙은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그렇죠? 여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정부가 충남 연기군 일대를 행정도시로 개발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해요. 시장에 발표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표하는 시점에 얘가 세종시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경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몇 년 만에 입주하셨어요? 이쪽에. 발표되고, 여기 이제 집 지어가지고 몇 년 만에 이쪽으로, 한 6, 7년 걸렸나요? 5년이요? 그러면 얘가 한 2022년 5월달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연기군 일대의 가치는 요 정도 규모이겠으나 나중에 얘가 행정도시로 바뀌면 가치가 이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점이 됐을 때 이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발표하는 시점에 미래 이익의 일부가 현재 가치 이렇게 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알려진 것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정보까지는 반영을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인 얻을 수가 있죠. 이거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안 사람 여기다 땅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충남 일대 어딘가는 행정도시가 들었을 텐데 어딘지를 정확한 데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발표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표된 이후에 시세가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뭘 얻었겠어요? 초과인 얻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정보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03페이지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거기 그 서설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정보에 의해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수익이 예상이 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그러한 수익이 발생하는 미래에 변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반영되는 즉시 변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초과인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 또는 초과인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뒤에 가시면 얘네 유형이 있어요. 그죠?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얘네 구분 기준이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얘네는 과거, 얘네는 현재, 얘네는 모든 정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약성시장이라는 건요. 시장 가치가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 있죠. 네, 이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약성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있죠. 이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를 매개로 한 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여기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계시죠? 주식에. 알리게 모르게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요. 기술적 분석 또는 기본적인 분석.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 이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을. 근데 현재나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매개로 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요. 흔히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이제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냐? 그는 어디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만약에 어느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을 때요. 얘가 상한가에서 쭉 떨어졌다가 5를 기점으로 반등해서 다시 상한가를 치고 다시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5를 기점으로 반등해서 다시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지금 4월 초잖아요. 다음 달에 5월이잖아요. 5월이 되면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도 모른다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 원래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정보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다 매수 주문을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유? 정상이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매개로 투자자가 투자하면 무슨 이윤만? 정상이윤만. 다만 뭐를 매개로 할 수 있으면? 정보를 매개로 하면은 초과이율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강성 시장에서는요, 시장 가치가 현재 공표된 사실이 있죠. 네, 이거는 가치에 바로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공표된 사실을 매개로 한 이 분석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투자하면 투자자는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 무슨 이윤을?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게요, 뭐를 선택하냐면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종목을. 근데 이게 나중에 투자론에 연결이 돼요. 여기서 효율적 시장의 논리가 투자에서 이거 배웠죠?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응? 지금은 반응의 정도가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외면하든가,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면 외면하든가 같이 빤히 쳐다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코 미안한 표정이 없어요. 결코. 일주일 사이에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아니, 선생에게 그런 식으로 신선함을 보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니, 용어는 들어봤어요? 응?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주에 한 3만 원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기업의 주가를 분석을 해본 결과 내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는 얘는 잠재적인 가치가 한 10만 원도 갈 수 있는 애예요. 본인이 아시겠나요? 근데 투자자가 봤을 때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얼마에?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각 종목마다의 하나의 상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상품의 무슨 가치를 봐서 투자 가치를 분석을 해서 가장 투자 가치가 큰 애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의 한 종류에만 우리는 몽땅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걔가 잘 되면 수익도 커지지만 리스크도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한다?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개념이 포트폴리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투자자는 현재 공표된 사실을 매개로 해서 이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업의 주가에 대한 잠재 가치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잠재 가치를 분석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현재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분석해봐야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얻는 거예요. 다만 기업 내부에 우수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무슨 이윤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 뭐 S그룹에 예를 들어서 무슨 회장단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신제품이 곧 다음 달 5일이면 출시될 거야. 뭐 이런 사전의 정보를 알게 되면 주가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측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약성이 있죠, 약성. 약성에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 있죠. 또는 이 기술적인 분석을 매개로 투자해서 이렇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거를 매개로 분석해서 투자해서 여기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예? 절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현재 주어진 이 사실 가지고는요, 이것만 얻을 수 있어요. 얘만. 이 시장에서는 이게 매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얘도 이거를 가지고 투자했을 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얘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면 이건 중강성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으면 이건 약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약성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죠. 과거에 공표된 사실을 잘 분석을 하면 정상 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매개로는 오로지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뭐가 매개가 됐을 때, 정보가 매개가 됐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강성이라는 건요. 시장 가치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위에 두 개의 시장에서는 초과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매개가 돼야 돼요? 정보가 매개가 되는데 가치의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보를 매개로는 초과이를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하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정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과이윤도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이 강성을 얘기를 해요. 강성을.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만? 중강성까지만. 근데 시장의 크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강성이 현재니까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의 정보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강성은 모든 시장에 대한 부분의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그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느냐 여부 있죠. 나라마다 같아요, 틀려요. 나라마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후진국이 약성이고요. 선진국이 강성의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웬만한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 투자했을 때는 큰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가라든가 후진국가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의 정보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뭐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초과이윤을.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세 가지의 유형을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죠. 그래요. 거기 해야 되는데 밖에 뭐 시끄럽고 한 5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